짜증나고 진짜 어쩌면 그렇게 그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 막 이러지만 그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두려워지는, 혼자 사는데도 불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관리가 어렵다는 당뇨의 증세가 호전되는 기적이 벌어지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나를 주고 있다면 내 가족은 내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소임.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저는 이 말 듣는 순간 심리학자로서 제 인생관뿐만 아니라 연구관까지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원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땡, 틀렸다는 거죠. 사시려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행복을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존의 연구를 보면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슬슬 얼마 전부터 보면 혼자 사는데도 불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되게 저희가 당황스러웠어요. 화도 나고요. 끼껏 연구를 해놨더니 혼자 사는데 행복하고 불행하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론 한번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들도 진짜. 논문도 몇십 편을 새로 써야 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여성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성은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행복도가 떨어져요. 근데 여성은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극심하게 나타난 나라가 일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큼은 일본의 패턴이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80세 정도가 넘어가서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쪽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데 그 원만하다라는 것에 대부분 예스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80년대부터 나온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은 부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를 보면은 남편의 부인 사망일 이후로 생존 기간이 3년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3년 이상 못 버티고 돌아가시고요. 이제 그게 보통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 이제 전 원문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간의 짧은 애도 기간이 끝난 후 부인의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인의 막 사회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리고 그 관리가 어렵다는 당뇨의 증세가 호전되는 기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실은 단순히 그냥 결론을 내린다면 남편이 먼저 죽어야 부인이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것들의 이유를 종합해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가족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해왔던 거예요. 혼자 사시란 얘기가 절대 아니죠. 가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나는 내 배우자를 보면 더욱더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하고 설렌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심장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러세요. 그래, 예전처럼 애정은 없지. 뭐로 산다 그러죠, 보통? 전우회래, 이거. 아니, 갑자기 전우회가 일로 와. 네네. 무슨 같이 전쟁 나갔어요? 의리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지금 재난이 일어났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은 꺼져 있어요. 다음날 날이 밝는데도 이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너무너무 무서워져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애정이 아니라 애착이라 그래요. 내가 있는 세상에 당신도 있으시라는 얘기. 당신이 존재하는 세상에 나도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공존의 감정이에요. 이 공존의 감정이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는, 특히 가족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흥분성 감정을 만들까요? 손해볼 짓 하라고. 그게 바로 결혼이죠. 출산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 개체만 놓고 보면 결혼과 출산만큼 손해볼 짓이 없죠. 근데 왜 기꺼이 우리는 그걸 합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보면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거죠. 왜?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너무 동물적이라고요? 자, 이제 동물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애정이라고 하는 흥분의 휘발성 감정의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유일하게 가족을 만들어 사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아주 그냥 집에 같이 있을 때는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냥 짜증나고 진짜 정말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 막 이러지만 그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면 갑자기 두려워지는 그 공존의 감정.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과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거나 최소한 모든 걸 다 터놓지 못해도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가장 잠이 잘 오거든요. 안전하기 때문에요. 인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선결 요건이 안전감이죠.
자, 그래서 애착은 없는데 애정만 있는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가 치정살인입니다. 자, 보세요. 애정은 있는데 애착은 전혀 없어. 심지어는 원래 그게 없어, 삶에. 그런 놈들이 저지르는 별명이 바로 뭐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개소리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쟤를 보면 너무너무 애정하니까 막 흥분하고 설레고 막 두근거리는데 내가 있는 세상에 두지 않아도 돼. 무시무시한 생각이죠. 걔네들한테는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확 죽여버려서 어디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런 엽기적 행동을 하기도 하죠. 자, 아주 특수한 사례를 빼놓고는 우리는 애착이에요. 자,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리고 만들어가는 게 애착이죠. 자, 그런데 이 애착은요, 왜 만들까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착의 역할에는 기쁨이 더 목적일까요? 위로가 더 목적일까요? 위로예요. 즐거움이 더 지향을 하는 바일까요? 아니면 휴식이 더 지향하는 바일까요? 휴식이에요. 애착은요,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전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착이 있는 사람들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기쁘고 즐거운 종류의 행복과 그렇게 관련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행복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즐겁지 않은 것도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차라리 집에 들어가면 졸린 게 정상이에요. 안전하고 휴식하고 위로받고 공감받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데 30년째 지금 기쁘고 즐겁다? 이건 뭐냐? 불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여행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여행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잖아요. 가족여행은 언제까지 재밌는지 알아서 아이들이 재롱피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재밌는 거고요.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이 제가 아이들이 사춘기 때 정말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냥 아빠! 하고 달려들던 이 두 딸 이것들이 말이야.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이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물 취급해요. 제가 아빠들의 로망 카니발이 1열, 2열만 있는 게 아니라 3열이 있죠. 제가 운전하면 3열 타요, 이곳이. 아, 내가 무슨 바이러스예요? 세균 덩어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둘이를 했는데 이시영 박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5살, 6살 때까지 품에 안기고 재롱 많이 폈지? 걔는 그때 할 효도 다 한 거야, 이놈아. 가족여행은 재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5살 아이들이 6살 재롱 이후에는. 근데 재밌는 건 친구들과 가는 여행에서는 휴식은 없죠. 그렇죠? 편히 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여행 가면 재미가 없지만 가족여행을 갔는데 내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게 제일 안전한 여행이에요. 친구들과 간 여행에서 내가 갑자기 아프면 내가 민폐를 끼치는 게 되는데 가족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나 때문에 기꺼이 어디 가는 걸 포기하고 같이 있어주고 누구도 너 때문에 우리가 민폐 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행복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가족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타인인 건 여전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 의무는 없어요. 이미 나한테 줄 걸 다 줬어요. 그게 휴식, 공감, 위로, 심리적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입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나를 주고 있다면 내 가족은 내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소임을. 어떤 일을 해도 망신살스럽지 않거든요. 왜 나는 가족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 그리고 무리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 이제 원망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가족에 대한 비난으로 가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의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이 재밌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이 즐거우면 정신질환이에요. 학생이 공부가 재밌잖아요? 미친 거예요. 다양한 뇌를 촬영하는 장비로 저희들이 협업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보면 뇌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즐겁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건 뇌에서 보상중추, 즉 쾌감중추가 활동하지 않다고요. 우리 인간은 언제 그 행동을 즐거워할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하나 더 있죠. 3000년 전쯤에 추가된 것 같아요. 돈 받을 때. 우리 인간이 행위 자체로 즐겁고 행복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공부가 즐거운 건 아닙니다. 뇌에서 절대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죠. 나는 일이 즐거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이 즐거운 게 아니라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공부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는 족족 성적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게 그렇게 매번 오나요? 안 오잖아요. 매번 이기는 선수 없고요.
매번 성적 올라가는 학생은 더더욱 없습니다. 1등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밖에 더 있어요? 원래 그 자체는 재미없는 공부, 일, 훈련, 연습을 우리는 왜 할까요? 해내야 의미와 보람을 얻으니까. 그래서 일은 합니다, 우리는. 그게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의 일이든 내 가정을 돌보는 가사로서의 일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일을 하죠. 근데 일은 즐겁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옛날에 정말 망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도 전업주부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가사 일을 즐겨.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 맞을 뻔했어요. 진짜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 제 아내에게도 가사 일은 절대 즐거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이 일을 해내야만 내 가족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해내는 것뿐이에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원래 일은 즐겁지 않으니까. 그 자체로 즐거운 행동이 아니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행복해질까요? 워라밸을 일, 가정 밸런스라고 보시는 건 대단히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일도 아닌, 직장도 아닌, 가족도 아닌, 가정도 아닌 이 어느 것에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관련이 없는 제3의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 느슨한 관계들을 만듭니다. 가족처럼 친밀하지도 않고 직장 동료처럼 끈끈하지도 않은, 하지만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셔야 돼요. 오래 버티는 사람, 롱런하는 사람,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몰려요. 사람이 모인다는 게 유권자를 모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주위에 역량 있는 사람들이 머물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기업에서요,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이 아니 왜 요즘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자꾸 나가죠? 왜 자꾸 이직을 하죠? 급여도 괜찮은 것 같고 복지도 나쁘지 않고 기업 문화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자꾸 꼬리 내리면서 나간대요. 그분들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불행한 상급자를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워라밸 무너져서 일만 죽어라 하는 임원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미래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런 일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나 저 회사 꼭 들어가고 싶어. 나 이 시험 붙어서 저 기업에 꼭 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무너지죠. 내가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불행한 선배를 보니 내가 저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상종이란 말은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워라밸이 잘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 주위에 역량감 있고 균형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위에 있죠. 그리고 그게 서로한테 뭡니까? 느슨해야 돼요. 가족도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동료와 같은 마인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행위가 뭘까요?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그건 문화, 예술, 취미, 레저죠. 구속력이 강하지 않은 관계들을 만나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남의 시선을 의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예술, 취미, 레저가 남의 눈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남의 시선 많이 쓰는 걸로 원탑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거의 한 10년 된 얘기죠. 네덜란드 심리학자 하나가 어떻게 니네는 이런 광고 대상을 받냐고. 근데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만든 광고 맞습니다. 근데 그 광고가 뭐냐면 뭐 자동차 회사 광고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에도 그랜저의 성능에 대한 얘기가 없고요. 그랜저의 연비, 그 다음에 안전도 조금도 없어요. 근데 그랜저로 대답했다 뭡니까? 이게 바로 남의 시선이죠. 남의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거죠. 문화, 예술, 취미, 레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로지 내가 나한테 감탄할 거를 만들기 좋은 것. 그게 바로 뭐냐? 지금까지 내 생애에 나를 밥 먹고 살게 만들어줬던 직업과 제일 동떨어진 것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성장감이 옵니다. 뿌듯해져요. 심리학이랑 가장 동떨어진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지금 200개쯤 만들어 놨거든요, 리스트를. 그 중에 하나가 붓글씨였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중고등학생용 그 붓글씨 세트를 45,000원짜리 하나 샀어요. 이제 유튜브를 딱 켜죠. 그러면 붓글씨 다 가르쳐 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2021년 1월부터 붓글씨를 시작합니다. 그 정도 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가시권이야. 아니, 집에서 쓰고 있는데 아내가 쓱 지나가다가 저한테 제 걸 쓴 거 본 겁니다. 모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앞으로 손가락으로 하는 거는 코 비는 거 왜 하지 마. 야, 진짜 정말. 아니, 아무리 해도 남편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그랬더니 제 아내는 여전히 타인과 저를 비교하고 있죠. 남의 시선과 저의 붓글씨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이든 지금이든 어쨌든 참 어이가 없겠죠. 근데 저는 한 달 전에 저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막 2달을 더 썼어요. 꿋꿋하게. 3월까지 썼죠. 이랬더니 한석봉 선생님도 이제 가시권이야 이제.
저한테는 그러니까 2021년을 뭐를 느끼게 해줬습니까? 제가 저한테 감탄할 만한 거를. 그래서 저는 코딩도 배우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도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붓글씨도 써보고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슬럼프가 옵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건 번아웃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거 아시죠? 그걸 열심히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원래 기존에 제일 부지런한 인간들이었던 유태인 심리학자들이라고 저한테 맨날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제일 부지런하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옆에 일본, 중국, 대만도 일할 때 보면 부지런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럼 저한테 막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럽니다. 놀 때도 부지런한 것들은 너희들밖에 없어 이것들아. 그래도 거기는 일할 때나 부지런하지.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너 그밖에 못 놀겠냐? 똑바로 놀아 이 자식아. 자유용권 사줬어. 들어가서 강철 부대를 찍고 나옵니다. 유격을 넘어서는 극기 훈련을 하고 나온다는 거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커서 어른이 됐고요. 이분들이 이제 유럽에 가면 유럽의 심리학자들은 충격에 빠지죠. 저한테 맨날 그럽니다.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라고. 행동은 근로자라고. 남의 나라에 놀러 온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저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벨기에 심리학자 하나가 벨기에 브뤼셀의 CCTV를 거리 CCTV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불 꺼져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좀비처럼 누가 봐도 레지던트 이블, 누가 봐도 시체들의 새벽, 좀비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근면성실하죠. 이미 우리나라는 전세에서 원탑을 찍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닌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이 아닌 것들을 여전히 안 하시고 계속해서 사시면 그 끝에 바로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희망이나 아니면 환상이 생깁니다. 다 놔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들을 다루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다 나는 일과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러니까 일이 아닌 것들을 전혀 안 하시고 수십 년을 버티시니까 거기가 환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젠 거기가 일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들었더니 10년 전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들의 상당수가 지금 여기 이제 도시에 계신대요. 네. 우리 삶은 굉장히 오래 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으로서의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90세까지 일한다고 각오하시라고. 은퇴는 없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공단이 되게 좋아하세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이러면서 그럼 80세부터 연금을 개시해도 될까요? 막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오래 살고 오래 일하고 활동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셔야 될까? 이 장기전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거죠. 그 밸런스의 핵심은 일, 가정, 그리고 이 두 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나만의 활동이 있으셔야 가장 소중한 일과 가정을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실제 이게 진짜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 세 번째 것을 하기 위해 그 틈을 벌려 나가고 고민하는 거죠. 매번 그때마다 기꺼이.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씩 늘려보고 과하다 싶으면 줄이고 너무 적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가 보는. 원칙이 있는 삶보다 중요한 건 매번 기꺼이 조금씩 고민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해졌고요. 너무 많은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면서 사시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답은 무엇인지 조금씩 고민하시면 소위 말하는 슬라이스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직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관에서 다시 또 그게 쌓이고 계속해서 무언가 기꺼이 작은 고민들을 여러 번 하시고 매일 조금씩 하시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이론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쌓여서 나이 들어가면서 철학이 되죠. 우리의 나이는, 우리의 삶은 이제 누구나가 다 이 철학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됐고요. 이 부족함이 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가서 철학이 있는 사람이 될지 그냥 피해 다니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놓여있는 세 삶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밸런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알아가서 그 많은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